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방위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용 GPU 구입을 위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며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올해 예산상으로는 재원이 없지 않나라며 추경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나 서민 지원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석 달 연속 웃돌았습니다. 유가는 물론 식료품, 생필품 같은 기초생활 물가가 급등해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자금을 풀면 고물가 고환율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속속 올리며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트럼프 대통령 기대와 달리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은 물가 방어를 위한 이런 긴축 기조에 역행합니다. 추경은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편성하는 비상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GPU 구매나 서민소득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오는 8월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 될 일입니다. 현 정부 들어 1년 사이에 추경은 이미 2차례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6월 약 32조 원 규모 소비 쿠폰 추경과 올 3월 26조 원 전쟁 추경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추경을 습관처럼 동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 무려 10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정 중독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곤란할 것입니다.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당 혁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올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도 맡았습니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힙니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계파 색깔이 뚜렷합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임기와 임명 방식을 헌법이 정하는 것은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공무원 출신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덜한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기 비서관 출신과 대선 때 김 여사를 보좌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우려를 낳아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신임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감사위원 2명은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다짐과는 부합하지 않는 인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정수석 출신을 감사원장에 내정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이란 자체가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으로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내정자는 중도 사퇴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권은 형식상이나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비서와 측근이 버젓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흐려져 갑니다. 심각합니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거래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은 지 8개월 만에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경기 하남과 성남, 용인, 수지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받지 않는 동탄, 기흥, 구리 집값이 뛰었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 집값도 대책 발표 후 두세 달 주춤했을 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새로운 과열 지역을 만들어내는 풍선 효과만 낳은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지역 지정이 정부의 유망 지역 보증서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고질적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리, 동탄, 기흥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집값 상승률은 각각 4.16%, 3.04%, 2.7%로 모두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4월 통계가 공개된 5월 15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 반도체 성과급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1인당 5억 원 사내 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규제 지역 지정을 미뤄 집값 폭등을 방치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대출 규제나 세금 인상, 갭 투자 금지 같은 수요 억제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9%였지만 서울은 93.9%로 전국 최저였습니다. 게다가 서울 주택의 28%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주택입니다. 소득 수준 상승으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니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대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끌려다니며 규제 지역을 늘리는 뒷북 처방에서 벗어나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그동안 금기시했던 정책 수단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22대 후반기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시작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일방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에 던져주고는 싫으면 도로 내놔라는 식입니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이런 민주당 독주는 2020년 이후 벌써 4번째로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필리버스터 신청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의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업과 정쟁을 막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사심제와 대법관 증언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위헌 논란 속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법안 한 개당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돼버렸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이토록 야당을 원천 배제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적 우위를 쥐고 있더라도 장차 민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민주당 독재에 대한 경고등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켜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을 뭉개고 하려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천년만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이토록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민주주의가 소수 야당에 부여해온 기본 권리들을 함부로 짓밟는 것입니까?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던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고발돼 2년간 수사한 사건을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입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검찰 특수부 같은 곳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일선경찰서에 맡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갑자기 사건이 중요해서 넘겼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면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가 오래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2년을 뭉개다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비난 여론이 일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협회와 홍 감독을 공개 저격하자 경찰이 사건을 옮겨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그 말에 편승해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선 경찰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할 수사라면 해야 하지만 이미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광역수사단까지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작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작년 9월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 수사도 9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홍명보 체제로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면 대통령 질책도 없었을 것이고 경찰 본격 수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번 수사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자격 없는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셈이 됩니다. 이런 무원칙한 법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